감히 여자가 해병대 장교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냐라며 객기 부리던 중령의 손목이 단 1초 만에 박살이 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특전사여군 최초의 전설적인 투스타 장군이었고 해병대 중령의 군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에 포항역은 주말을 맞아 집으로 향하는 군인들과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뜨거운 초여름의 햇살이 역사의 통리를 뚫고 들어와 실내를 후끈하게 달고 왔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날카롭게 다림질된 전투복, 팔강모를 삐딱하게 눌러쓴 오태식 중령이었다. 그는 마치 적진을 돌파하는 전차처럼 사람들 사이를 거칠게 헤집고 다니며 매표소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은 그의 자부심이자 오만의 상징이었다. 오태식은 대기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맨 앞줄로 파고들었다.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항의하려 했지만 그의 살기 등등한 눈빛과 어깨에 번쩍이는 중령 계급장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창구 앞에 서서 유리를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어이 거기 직원 서울 가는 거 제일 빠른 거로 내놔? 특실로 창구 직원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군인 선생님. 현재 서울행 열차는 전성 매진입니다. 입석도 겨우 몇 자리 남았습니다. 오태식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매진은 무슨 얼어 죽을 매진이냐? 잘 찾아봐. 내가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 중대한 임무를 띠고 서울로 가는 길이야. 해병대 대대장이 표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비상용으로 빼놓은 자리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놔. 선생님 규정상 예비 좌석은 응급 환자나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게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꽉 막혔네. 내가 공무 수행 중이라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오태식의 고성이 대합실 전체에 쩔렁저렁 울렸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했다. 자신이 공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로 옆 창구에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행 14시 30분 열차 특실 하나 부탁합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품 있는 태도로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다.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밝은 표정으로 응대했다. 안에 고객님 마침 취소가 딱 한 장 나왔습니다. 특실 3호차 5호석입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태식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이 5분 동안 윽박질러도 없던 표가 저 여자에게 돌아갔다. 그는 몸을 획 돌려 윤서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윤서진이 표를 받아들려는 찰나 오태식의 거친 손이 매표소 선반을 내리쳤다. 거기 아줌마 그 표이네.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태식을 바라보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물었다.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 당신 지금 귀가 먹었나? 그 표 나한테 넘기라고. 내가 지금 나라 지키러 서울 가야 하는데 아줌마가 편하게 특실 타고 가는 게 말이 돼. 양보의 미덕도 몰라. 오태식은 검지 손가락으로 윤서진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비를 걸었다. 윤서진은 그 불쾌한 접촉에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순서대로 구매한 정당한 표입니다. 그리고 저도 급한 용무가 있습니다. 비키시죠. 윤서진의 단호한 거절에 오태식은 허두음을 터뜨렸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허참나.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사지 멀쩡한 해병대 장교는 나라 지키느라 무릎이 나가도록 고생하는데 민간인 여자가 감히 양보를 안 해. 아줌마 집에 아들 없어. 남편은 뭐 해?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라곤 눈만큼도 없는 여자네 이거. 윤서진은 표를 챙겨 들고 오태식을 똑바로 응시했다. 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군복 입은 깡패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말은 오태식의 영린을 건드렸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그는 사돼지를 해대며 폭건을 퍼부었다. 뭐 깡패야 이게 집려나 어디서 건방지에 입을 놀려 남성 간부가 말하면 고분고분 들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포항 1사단 대대장이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희 집남자들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알았어 윤서진은 더 이상 대고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오태식을 지나쳐 승강장으로 향했다. 오태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도망가냐? 뭐? 비겁하게 도망가. 두고 봐의 기차 안에서 다시 만나면 아주 군대 무서운 줄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미친 여자가 다 설치네. 결국 오태식은 씩거리며 억지로 입석표를 끊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감히 해병대 중령을 무시한 저 오만한 여자를 찾아내어 콧대를 꺾어놓고 무릎 굴려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비뚤어진 집념이 불타올랐다. 그는 편의점에서 캔 맥주 4개를 사들고 전투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니었다. 오태식에게는 무너진 남성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성전과도 같았다. 서울엔 KTX가 맹렬한 속도로 철로를 질주했다. 열차의 진동과 함께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오태식은 객차 사이에 좁은 연결 통로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미 캔 맥주 3개를 비운 그의 얼굴은 건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몽롱하면서도 살기로 번들거렸다. 지나가는 승객들이 술 냄새와 땀 냄새에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갔지만 오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해서 피한다고 생각하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석의 불편함과 다리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아까 그 여자에 대한 증오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감히 나를 이 꼴로 만들어 편안하게 특실에 앉아서 가시겠다. 웃기지 말라 그래? 오태식은 남은 맥주 한 캔을 단숨에 들이켜고 찌그러뜨린 캔을 바닥에 내던졌다. 트림을 크게 한 번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교육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전투복 매무새를 일부러 더 흐트러뜨리고 특실인 사무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특실 내부는 고요하고 쾌적했다. 널찍한 좌석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태식의 눈이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객실을 훑었다. 그리고 5호석 창가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윤서진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오태식은 성큼 다가가 윤서진의 좌석 등받이를 군나발로 퍽 찼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윤서진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오태식은 팔짱을 끼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어이 아줌마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누구는 밖에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오는데 잠이 솔솔 오나 봐. 윤서진은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입니까? 공공장소에서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 이게 다 정의 구현이야. 너 같은 이기적인 여자들 때문에 나락고 이 모양인 거야? 군인이 지나가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고 경례는 못할 망정 빳빳하게 고개를 들어. 오태식은 윤서진의 옆빈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다리를 꼬아 윤서진의 무릎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봐, 내가 심심해서 그러는데 말이나 좀 하지.
아줌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들은 군대 갔나? 내가 해병대 인맥이 좀 넓거든. 말만 잘하면 내가 뒤를 좀 봐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윤서진은 보던 서류를 덮고 오태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 가족에게 관심 끄시고 본인 처신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군인을 봐줄 만큼 우리 군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오태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상체를 숙여 윤서진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우스워. 계집년이 해병대 장교 앞에서 감히 까불어. 내가 지금 당장 내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도 아무도 나 못 말려. 왜냐고. 나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고 너는 그냥 어녀가는 짐작이니까.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승무원이 급하게 달려왔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태식은 승무원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비켜. 이건 군 내부의 기강 문제나 다름없어. 민간인이 군인을 모독했다고. 내가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내가 뭔데 참견이야? 승무원을 밀쳐낸 오태식은 다시 윤서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윤서진의 재킷깃을 잡으려 했다.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나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 순간이었다. 팍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오태식의 세상이 뒤집혔다. 윤서진이 앉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오태식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다. 그녀의 손아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강철 프레스가 손목을 옥죄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 오태식의 비명이 특시를 울렸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오태식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우두둑 소리가 나며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오태식은 중심을 잃고 통로 바닥에 처박혔다. 이거 안나 원의 팔 부러져. 이 여자가 미쳤나? 윤서진은 오태식의 등 위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일반인의 호신술이 아니었다. 살상과 제압을 목적으로 훈련된 특수부대원의 살인 기술이었다. 군복 입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배운 버르 장머리인가?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위협적이었다. 바닥에 짓눌린 오태식의 얼굴이 카페에 뭉개졌다. 특시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흘렀다. 오직 오태식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승객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덩치 큰 해병대 장교가 중년 여성에게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제압당해 바닥을 기고 있었다. 오태식은 고통보다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었다. 감히 여자가, 그것도 민간인이 신성한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고개를 쳐들었다. 너 이거 특수 폭행이야. 감히 연관급 장교를 폭행해. 너는 이제 끝났어. 헌병 때 부를 거야. 군사법정에 세워서 인생 종치게 만들어주마. 내 손목 책임져, 이 미친년아. 윤서진은 가소롭다는 듯 코움을 치며 그를 놓아주었다. 오태식은 바닥을 구르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윤서진을 주먹으로 칠기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죽여버릴 거야? 오늘 너 죽거나 죽자. 오태식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윤서진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어 펼쳤다. 동작 그만. 윤서진의 입에서 나온 명령어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해 본 장군만이 낼 수 있는 공기를 찢는 듯한 호령이었다.
오태식은 조건 반사적으로 멈칫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윤서진이 내민 신분증에 고정되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오태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술이 덜 깬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신분증 속 사진 옆에 박힌 계급장은 무궁화가 아니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소장 윤서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소장. 오태식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투스타. 사단 장급 장군.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라 전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 작전 본부장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자신이 방금 계집년이라 부르고 발로 차고 멱살을 잡으려 했던 상대가 바로 직속 상관보다도 높은 군 수뇌부의 일원이었다. 윤서진은 지갑을 탁 덮으며 서늘하게 말했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계집년이 해병대 앞에서 까본다고 했나? 그리고 헌병대를 부르겠다고 했지? 오태식은 뒷걸음질을 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 잘못 보셔. 아닙니다. 저기 그게 윤서진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자네 소원대로 해주지. 헌병대 아니 군사경찰을 부르겠다. 자네 말대로 아주 철저하게 군법으로 다스려주지. 윤서진은 망설임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오태식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충성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실입니다. 나 작전본부장이다. 충성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윤서진의 시선은 오태식에게 고정된 채 입으로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 서울행 KTX 105 열차 3호차 특실이다. 대전역 도착 즉시 지역 헌병대와 기후부대 요원 대기시켜 현행범 긴급 체포다. 알겠습니다. 혐의 내용과 대상자 인적 사항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대상자 해병대 제14단 중령 오태식 혐의 상관 모욕 민간인에 대한 특수 협박 군인 품 유지 위반 그리고 음주 소란이다. 해당 부대 사단장에게도 내가 직접 통보할 테니 그리 알아.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어졌다. 오태식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살려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오태식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하게 폭권을 퍼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윤서진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첫 자식 아까는 내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더니 이제는 본인 가족을 팔아먹나? 비겁하군.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명예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해병대 장교가 약자 앞에서는 늑대고 강자 앞에서는 개가 되는 꼴이라니. 몇겹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발 일어나. 군인이 무릎은 아무 데서나 꿇는 게 아니다. 내 죄는 법정에서 달게 받아라. 내릴 때까지 차렷 자세로 대기해. 움직이면 도주 우려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제압하겠다. 오태식은 울먹이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서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눈물이 콧물과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승객들은 통쾌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열차는 어둠을 뚫고 대전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오태식의 인생은 이제 막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지옥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고속 열차가 대전역을 향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한 선에서 점차 뚜렷한 건물의 형체로 바뀌어 갔지만 오태식 중령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특실 아니었지만 오태식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이 속옷을 적시고 전투복 상의까지 축하게 물들렸다. 덜컹거리며 열차가 감속할 때마다 오태식의 심장은 마치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지금 복도 한가운데서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으나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윤서진 소장의 시선이 그를 보이지 않는 밧줄로 묶어 놓은 듯했다. 객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승승객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오태식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었다. 예전 같았으면 뭘 봐 이 새끼들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의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보다 못한 처지였다. 꿈일 거야. 이건 꿈이어야 해. 내가 투스타에게, 그것도 합참작전 본부장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말도 안 돼. 오태식은 현실을 부정하려 했었다. 하지만 무릎의 통증과 손목의 욱신거림 그리고 눈앞에 빛나는 윤서진의 두 개의 별은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여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오태식에게는 사형 선고를 준비하는 판사의 망치질처럼 느껴졌다. 네,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오태식의 호흡이 거칠러졌다. 문이 열리면 자신의 군인 인생은 끝장난다. 아니, 군인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 자체가 끝나는 것이다. 열차가 완전히 멈춰섰다. 치익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승강장 쪽 출입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태식이 가장 두려워하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충성. 우렁찬 구호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테러복을 착용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요원들과 정복을 입은 헌병 장교들이 객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팔에는 군사경찰이라는 완장이 선명했다. 일반적인 순찰조가 아니었다. 중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급파된 무장 병력이었다. 승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다. 선두에 선 헌병대위가 윤서진 소장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육군 제32보병사단 헌병대 수사과장 대위 김철수입니다. 합참 작전 본부장님의 호출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거수 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고가 많네. 상황은 보고받았나? 네, 보고받았습니다. 현행범이 누구입니까? 윤서진은 턱끝으로 오태식을 가르쳤다. 저자다. 해병1사단 오태식 중령 혐의는 상관 모욕, 민간인 협박, 음주소란 품위 유지 위반이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지? 전시 상황에 주는 군기강 문란이다. 헌병대위의 시선이 오태식에게로 향했다. 대위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같은 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대위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특수임무대원 2명이 순식간에 오태식의 양팔을 낚아챘다. 중령 오태식. 당신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기회는 조사실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철커덕 오태식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해병대 장교의 상징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붉은 명찰 위로 수갑을 찬 손이 포개졌다. 오태식은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끌고 가 대위의 명령에 오태식은 질질 끌려가다시피 열차 밖으로 나왔다.
승강장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군인들이 닥쳤다는 소문에 구경꾼들이 모여든 것이다. 오태식이 열차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십 개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사람인가 봐. 기차에서 행패 부리다 잡혀가는 게 군인이 술 처먹고 난리쳤다며, 즉 나라망신이다. 계급 보니까 중령이네. 높은 사람이 왜 저래? 오태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헌병대원들은 그를 꼿하게 세워 호송했다. 마치 죄인의 얼굴을 세상에 공개하려는 듯 했다. 그가 자랑하던 해병대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술냄새 풍기는 범죄자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윤서진 소장이 뒤따라 내렸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헌병대위에게 지시했다. 나는 바로 계룡대로 이동한다. 저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진행해. 그 어떤 외압이나 봐주기 식사가 있어서는 안 될 거야. 내일 아침까지 1차 조사보고서 내 책상 위에 올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오태식은 호송차에 태워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윤서진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오태식은 철장 달린 호송차 뒷좌석에 처박혔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그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천량함과 앞으로 닥쳐올 지옥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다. 헌병대 건물 지하 조사실은 냉기가 감돌았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달린 백열등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오태식은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은 여전히 손목을 옥죄고 있었고 술기운이 빠져나가자 찾아온 극심한 두통과 갈증이 그를 괴롭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헌병들은 그를 이 방에 처박아 두고 1시간째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이것 또한 수사 기법 중 하나였다. 피의자를 고립시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오태식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물 좀 줘, 이보시오. 아무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오태식은 자신이 평소 병사들에게 했던 짓들을 떠올렸다. 영창에 보내놓고 겁을 주던 그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헌병 수사관이 들어왔다. 계급은 준이었다. 베테랑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오태식을 관통했다. 수사관은 묵직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오태식의 어깨가 움찔했다. 목이 마르신가 봅니다. 오태식 중령님. 수사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수사관은 종이컵에 물을 한 잔 따라 오태식 앞에 놓았다. 오태식은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저기 수사관님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실수를 한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해병대 1사단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군인끼리 잘 좀 봐주십시오. 오태식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읍소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다. 오해라. 피해자가 합참 작전 본부장님이십니다. 그게 단순한 오해로 풀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동영상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수사관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오태식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기차 안에서 오태식이 윤서진에게 사죄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년 남편이나 아들군 생활 꼬이게 하겠다라는 음성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오태식은 화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화면 속의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 시정자배만도 못한 괴물이었다.
이 영상이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갑질 중령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더군요.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빨리 꼬리를 자르고 싶어 하겠죠. 뭐라고요? 인터넷에 퍼졌다고요? 오태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군 내부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이 자신의 추퇴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혐의 사실 인정하십니까? 저기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사단장님께 연락드려야 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귀관의 휴대전화는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해병대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이 잠시 뜸을 들이며 오태식을 응시했다. 귀관의 직위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이 시각부로 당신은 대대장이 아닙니다. 보직 해임되었고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일사단장님께서는 내 부하 중에 저런 쓰레기는 없다라고 하시며 엄중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오태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병대가 자신을 버렸다. 아니 자신이 스스로 거어찬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름 계급 군세 수사관의 딱딱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오태식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자존심 권위명의 그 모든 것이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다. 이빨 빠진 병든 늙은 개일 뿐이었다. 대육장 퍼져나가는 파문 그리고 장군의 분노 같은 시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 집무실 와장창 고급 도자기 재떨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집무실 안에 있는 참모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해병대 1사단장 최무성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터질 듯했다. 이런 미친 새끼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뭐 합참작전 본부장 멱살을 잡아 그것도 민간인인 줄 알고 폐악질을 부려 최무성 소장은 씩씩거리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야이 참모장. 너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평소에 해병 정신이 어쩌고 떠들더니 나가서 하는 짓거리가 고작 힘없는 여자나 괴롭히는 양아치 짓이야. 참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지금 합참의장님 실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 육군 본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이게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야. 육군대 해병대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게다가 피해자가 윤서진 장군이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나도 생도 때 그분 전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런 분을 건드려 최무성 소장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당장 오태식 그놈 옷 벗겨. 불명예 제대고 나발이고 군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 때리라고 법무 참모한테 지시해. 그리고 사단 전체 장교 비상 소집해. 정신교육 다시 시킨다. 한 놈이라도 밖에서 사고치면 그땐 내가 직접 총 쏴버린다고 전해. 한편 계룡대의 의실. 다음날 아침 예정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진 소장은 숙소에 들르지도 않고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어제 입었던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복장을 지적할 수 없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가 너무나도 매서웠기 때문이었다. 윤서진은 책상에 앉아 헌병대에서 보내온 1차 조사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오태식의 진술 내용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비겁한 변명뿐이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김에 그랬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린 연병장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다. 그녀가 화가 난 것은 단순히 자신이 모욕을 당해서가 아니었다. 오태식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 속에 뿌리 박힌 군 내부의 잘못된 특권의식과 성차별적 사고방식 그리고 민간인을 하대하는 권위주의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부관 내 본부장님 문밖에서 대기하던 전속 부관이 들어왔다. 내일 회의 자료 수정한다. 기존 안건 뒤로 미루고 군관부의 윤리의식 현려와 대민 마인드 개선 방안을 제일 안건으로 올린다. 그리고 내일 강연 때 사용할 시청각 자료 준비해. 시청각 자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서진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헌병대에서 보내준 기차의 CCTV 영상과 승객들이 찍어 제보한 영상 원본이었다. 이거다. 내일 전군의 별들이 모인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줄 거야. 제복 입은 깡패가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다. 부관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내일 회의장은 피바람이 불 것이 분명했다. 윤서진 소장은 결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태식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전체에 썩은 환부를 돌려내려는 칼을 갈고 있었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자신의 정복을 바라보았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피의 맹세였다. 오태식 중령. 자네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나는 자네가 생각하는 그냥 여자가 아니야?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값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야. 밤이 깊어갔지만 계룡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오태식을 향한 거대한 단주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는 내일 아침 가장 잔혹하고도 화려하게 오태식을 진문게 버릴 예정이었다. 계룡대 헌병대 구금 시설의 새벽은 밤보다 더 차가웠다. 창사리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 들어왔지만 오태식에게 그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조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좁은 독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지난 밤은 지옥 그 자체였다. 술이 깨면서 찾아온 숙취는 뇌를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고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썰물처럼 밀려대는 현실의 공포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떨게 했다. 오태식은 입고 있던 전투복을 내려다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자부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칼주름 잡힌 해병대 전투복은 이제 굽겨지고 땀에 저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가슴이 허전했다. 헌병 수사관들이 입감 절차라며 그의 명찰과 계급장을 모두 떼어갔기 때문이다. 오태식은 자신의 텅 빈 가슴팍을 손으로 더듬었다. 붉은 명찰이 있던 자리에 남은 것은 바느질 자국과 색이 발렌 청각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심장이 도련해진 듯한 상실감을 주었다. 그는 중령 오태식이 아니라 수인 번호 409번이 적힌 죄수복을 입을 준비를 하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물 좀 주시오. 오태식은 쇠창살을 잡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목이 타 들어갈 듯 건조했다. 복도를 지키던 헌병 하사가 무심한 눈길로 그를 힐긋 쳐다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어디서 하사 나불랭이가 중령을 쳐다봐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 오태식은 그 하사의 눈길조차 두려웠다. 하사는 말없이 플라스틱 컵에 물을 담아 배식구를 통해 밀어넣었다. 오태식은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그 물을 핥아 마셨다. 비참함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때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군나 발소리가 울렸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위학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오태식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무서운 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철창 앞에 선 사람은 어제 그를 조사했던 헌병준이었다. 그는 손에 검은색 정장 커버를 들고 있었다. 오태식 씨 일어나십시오. 씨라는 호칭이 오태식의 가슴을 훅 팠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대대장님 소리를 듣던 그였다. 저기 수사관님 제발 부탁입니다. 사단장님께 연락 한 번만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오태식은 철창에 매달려 애원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상태였다. 수사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1사단 쪽에서는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당신 가족이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수임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관은 들고 온 정장 커버를 흔들어 보였다. 이건 윤서진 장군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겁니다.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라뇨? 제가 거길 왜 당신이 바로 그 회의에 안건이니까요?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숨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모독한 군의 명예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요. 깨끗하게 씻고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전투복 입을 자격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관이 건넨 것은 죄수복이 아닌 오태식이 임관할 때 입었던 낡은 양복 한 벌이었다. 가족이 챙겨보낸 것이었다. 군인이 군복을 뺏기고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선다는 것,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다. 한편 계룡대 본청의 VIP 대기실 윤서진 소장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정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웠다. 온매 무쇠를 다듬는 그녀의 손끝은 정교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것들은 그녀가 전쟁터와 훈련장에서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본부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진은 정모를 들어 머리에 쓰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지 오늘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하루가 되겠지만 우리 군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거야. 윤서진은 장갑을 끼며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췄다. 어제의 모욕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사사로운 복수심이 아니었다. 썩은 살을 돌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겠다는 지휘관으로서의 결기였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 했다. 그것은 정의의 진군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계룡대 강당.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내로라 하는 지휘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의 개수만 합쳐도 밤하늘의 은하수를 이룰 정도였다. 평소 같으면 서로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었을 식전 행사장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엄숙하고 무거웠다. 소문은 이미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 있었다. 자네 들었나? 어제 기차에서 난동 부린 해병대 중령 이야기. 말도 마십시오. 영상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어떻게 군복 입고 그런 짓을? 상대가 윤서진 장군이라니. 그 친구도 참 운이 없지? 하필 건드려도 호랑이 코털을 건드려. 장성들은 삼삼어허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맨 앞줄 구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로 쏠렸다. 해병대 제1사단장 최무성 소장이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해병대 전체가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참석하신 지휘관 여러분께서는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정적이 흘렀다. 방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위로 핀 조명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빛을 받으며 윤서진 소장이 등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위험이 넘쳤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자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윤서진은 단상 아래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많은 남성 장군들 사이에서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뿜어내는 카리스마가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충성. 윤서진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리자 좌중의 모든 지휘관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다. 충성. 그 함성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장함이 서여 있었다. 윤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오늘 저는 통상적인 작전 보고 대신 우리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우리는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답니다. 하지만 그 계급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면허증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윤서진의 시선이 강당 왼쪽의 비상 출입구를 향했다. 들어오라고 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육중한 비상문이 열렸다. 그리고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헐렁한 양복을 입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자 오태식이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다. 설마 그 당사자를 자리에 세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모태식은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헌병들은 그를 단상 아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온 죄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최무성 사단장은 차마 오태식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윤서진은 오태식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기 서 있는 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해병대 대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복의 권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여성을 비하며 군인의 명예를 시공창에 처박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윤서진이 손짓하자 강당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흔들리는 스마트폰 영상이었다. 하지만 화질과 음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다. 부산역 매표소에서부터 시작된 오태식의 만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봐 아줌마 융통성이 없네? 내가 지금 작전 회의 때문에 급하게 서울 가는 길이야. 남자가 그것도 해병대 장교가 말하는데 무시를 해.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기어나와서 설쳐. 오태식의 거란 목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점잖은 장군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미쳤군. 미쳤어. 영상은 기차 내부로 이어졌다. 오태식이 윤서진의 좌석을 발로 차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폭권을 퍼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다. 계집년이 해병대 장교 앞에서 감히 까불어.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걔네들 군 생활 꼬이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살벌해졌다. 군 생활을 꼬이게 하겠다는 협박.
그것은 지휘관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권력 남용의 전형이었다. 특히 계집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군 장교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남군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오태식은 스크린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거대한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다. 그는 바닥만 쳐다보며 몸을 떨었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었다. 아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기절하고 싶었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윤서진이 신분증을 꺼내는 장면이었다. 오태식이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비는 모습. 가족을 팔아먹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오태식을 짓눌렀다. 윤서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을 뿜는 듯 했다. 보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특권의식에 젖은 군인의 말로입니다. 그는 저를 단순히 힘없는 여성으로 보고 괴롭혔습니다. 만약 제가 장군이 아니었다면 저자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윤서진은 단상을 내려와 오태식 앞으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오태식의 심장을 밟는 듯 했다. 그녀는 오태식의 바로 앞에 섰다. 고개 들어 윤서진의 명령에 오태식은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윤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자네가 더럽힌 것은 자네의 군복만이 아니다. 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며 경계 근무를 써는 병사들, 바다를 지키는 해군, 하늘을 수호하는 공군.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해병대의 명예를 자네가 똥통에 빠뜨린 것이다. 자,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태식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윤서진은 냉정했다. 여기 있는 수천 명의 지휘관 앞에서 똑똑히 대답해라. 군복은 권력인가 책임인가? 제 책임입니다. 그런 자가 국민을 협박하고 여성을 비하해.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야. 아니, 양아치도 자네보다는 의리가 있을 거다. 윤서진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좌중을 향해 외쳤다. 저는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의 장님께 건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군 내부에 이런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보태식 중령은 즉시 파면 조치될 것이며 군사법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군인 사칭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강당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윤서진에 대한 지지이자 자정작용을 원하는 군의 의지였다. 오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헌병들이 그를 양쪽에서 잡아 일으켜 세웠지만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했다. 끌고 가 윤서진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오태식은 질질 끌려 강당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처참했다. 그가 퇴장하는 동안 최무성 1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진에게 깊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부하 관리를 못한 제 불찰입니다. 윤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이크를 끄고 최무성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사단장님, 사과는 저에게 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 일로 해병대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서진은 다시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뒤로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녀는 참석한 모든 지휘관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했다. 이상입니다. 충성. 그녀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오태식이라는 썩은 가지는 잘려나갔지만 그 자리에 정의라는 새싹이 도안하고 있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목격한 자들이 보내는 찬사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오태식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군의 수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계룡 때 보통 군사법원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군계자들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허가받은 일반 시민들과 기자들이 오태식의 최후를 목격하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태식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덥하게 자한 수염과 괭한 눈 그리고 헐렁한 죄수복은 그가 한때 해병대 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을 비웃는 듯했다. 판사가 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피고인 오태식 귀관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다. 이는 군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검찰관의 구형이 이어졌다. 검찰관은 오태식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다. 특수 협박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군인 품 유지 의무 위반 죄목이 나열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오태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아내와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어깨는 철량하게 떨리고 있었고 딸은 참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군인으로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에 군검찰은 피고인 오태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파면을 통해 군적을 박탈할 것을 요청합니다. 3년 그리고 파면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징계였다. 퇴직금은 반토막이 나고 군인 연금은 아예 박탈당한다. 명예롭게 전역한 군인으로서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전과자라는 낙인만 남는 것이다. 오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판결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오태식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러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막중하므로 피고인을 파면한다. 땅땅땅 법소리가 오태식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오태식의 양파을 결박했다. 그때 방청석에서 윤서진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재판 내내 미동도 없이 오태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태식은 끌려나가다 말고 윤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이 아닌 안타까움 그리고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윤서진이 입을 열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오태식. 자네가 잃어버린 것은 연금이 아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것은 군복의 무게다. 감옥에서 그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란다. 오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호송버스에 오르기 직전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부시에 파란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맑았다. 철컹차의 문이 닫히고 창사리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방 바닥과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국군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지옥보다 더한 현실이었다. 오태식은 더 이상 대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수용번호 409번일 뿐이었다. 간방 안에는 다양한 죄목으로 들어온 군인들이 섞여 있었다. 탈영, 폭행, 절도. 그들 중에는 오태식보다 계급이 훨씬 낮았던 병사 출신들도 있었다. 어이 409번. 화장실 청소 안에 동작바라 빠져가지고 살해 상병 출신 수감자가 오태식의 등을 발로 툭 찼다. 사회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태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욱하는 성격이 튀어나오려 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좁은 간방 안에 공기가 싸늘해졌다. 덩치 큰 수감자 서너 명이 오태식을 둘러쌌다. 맞다. 아직도 지가 대대장인 줄 아보네. 야, 여기 계급장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려. 오늘 아주 교육 좀 받아야겠네. 그날 밤 오태식은 모포에 말린 채 흠씬 두들겨 맞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에는 양말이 물려 있었다.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붉은 명찰이 없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권위는 자신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복이 주는 껍데기였음을 처절하게 실감했다. 며칠 후 오태식에게면 신청이 들어왔다. 가족조차 발길을 끄는 그에게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의아해하며 면회실로 나간 오태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윤서진 소장의 부관이었다. 부관은 말없이 두툼한 봉투 하나와 책 한 권을 건넸다. 윤서진 본부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책은 본부장님께서 생도 시절부터 읽으셨던 것이고 봉투 안에는 당신이 피해를 주었던 승객들과 영무원들의 탄원서가 들어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들입니다. 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삐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 기차에서 오태식의 고함에 놀라 울었던 아이의 엄마 멱살을 잡혔던 영무원 공포에 떨었던 승객들의 생생한 분노와 상처가 글자에 박혀 있었다. 본부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구하는 것이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인간이 되어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구관이 떠난 후 오태식은 간방 구석에 앉아 책을 펼쳤다. 책 제목은 리더의 그릇이었다. 책 표지를 넘기자 윤서진의 친필 메모가 보였다.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고 권위는 희생에서 나온다. 자네는 강해 보이는 척을 했을 뿐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강한 적이 없었다. 오태식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책로 뚝뚝 떨어졌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지, 괴물 같은 권력욕에 취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부터 오태식은 변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고 자신을 괴롭히던 어린 수감자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었다. 맞을 때도 반항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비웃던 수감자들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 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모태식의 눈빛에서 도끼가 빠지고 깊은 참회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모욕했던 윤서진 소장과 피해자들을 위해 108배를 올렸다. 땀방울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그의 영혼에 낀 때도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오태식은 감옥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놓고 다시 굳어졌다. 출소하는 날 교도소 정문 앞은 한산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오태식은 낡은 가방 하나를 둘러매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공기가 달랐다. 자유의 냄새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의 냄새였다. 그는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도시 경기도의 한 공사판에 자리를 잡았다. 시내 가까운 나이에 막노동은 쉽지 않았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땀을 흘려본 돈으로 컵라면을 먹는 순간이 과거 고급 식당에서 부하들을 호령하며 먹던 밥보다 훨씬 떳떳하고 맛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오태식은 작업을 마치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동네 공원 앞을 지나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 2명이 휴가를 나온 듯한 애든 육군 병사를 둘러싸고 비을 걸고 있었다. 얘야, 군바위 넣쳤어. 어깨 부딪혔잖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군대 가니까 세상이 다 내 거 같지? 병사는 겁에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무릎 꿇어. 요즘 군인들은 빠져가지고 말이야. 취객 한 명이 병사의 전투모를 툭 쳐서 떨어뜨렸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오태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년 전 기차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저 추악한 취객이 바로 과거의 자신이었다. 오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병사와 취객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의 등장에 취객들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아저씨는? 꺼져. 오태식은 바닥에 떨어진 병사의 전투모를 주워 흙을 털어내고 병사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그리고 취객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젊은 친구들 술이 과했네. 나라 지키다 휴가 나온 군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보내줘, 이 아저씨가 미쳤나.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취객 중 한 명이 오태식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오태식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았다. 과거 같았으면 뼈를 불러뜨렸겠지만 그는 부드럽게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안하네, 이 친구 대신 내가 사과할게. 자, 그만하고 집에들 가. 나도 예전에 자네들처럼 술 먹고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아는데 이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해. 인생 망친다고. 오태식의 눈빛은 깊고 슬펐다.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기세등하던 취객들이 멈칫했다. 오태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을 타고 들어가 부탁하네. 취객들은 머쓱하며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자리를 떴다.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태식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태식은 병사의 어깨를 다독였다. 아니야. 고생이 많지. 자네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나는 이제야 조금 알겠네. 부디 다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 병사를 보내고 돌아선 오태식의 눈앞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 가서 있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뒷좌석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서진 소장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인근 부대 시차를 마치고 지나가던 길의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오태식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윤서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별이 3개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오태식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과거에 건들거리는 경례가 아니었다. 손끝에 온 마음을 담은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필승. 윤서진은 잠시 오태식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잔내 구호가 바뀌었군. 예전보다 훨씬 우렁차. 부끄럽습니다. 장군님, 이제야 사람 노릇 조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윤서진은 다가와 오태식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때 법정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용서는 삶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매일 밤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잔내 모습 아주 훌륭했네. 내가 본 그 어떤 지휘관보다 군인답더군. 붉은 명찰은 가슴에 없지만 자네 심장은 이제 진짜 해병이 된 것 같네. 윤서진은 오태식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차에 올랐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오태식은 경례를 풀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시멘트 먼지 묻은 볼을 타고 흘렀다. 다음 날부터 오태식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가끔 기차역에 나갔다.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인에게 자신의 표를 양보하고 자신은 입석으로 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오태식은 이제 안다. 진짜 특권은 남들보다 편하게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대대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급장을 가슴속에 달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계급장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